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먼 훗날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78이 되신 김판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건축자재 유통업으로 사업을 키운 분이셨습니다. 1980년대 건설 붐을 타고 사업이 번창했고 강남에 70평대 아파트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할머니와의 사이에는 두 아들과 딸 하나, 세 남매를 두셨죠. 할아버지는 자식 교육에 정말 열성적이셨습니다. 큰아들은 의대를 보내셨고 둘째 아들은 로스쿨을, 막내딸은 약대를 졸업시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식들이 모두 전문직으로 성공하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명문대의 전문직이라니 정말 복받은 집안이라고요. 2000년대 초반 자식들이 하나둘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강남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당시 시세로 12억 원 정도 했던 그 집을 팔아서 큰아들에게 5억을 주셨습니다. 의사 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곳에 집을 마련하라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자식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로부터 2년 후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로펌에 다니던 둘째는 서초동에 신혼집을 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다시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쳐 둘째에게도 4억 5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막내딸의 결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사인 사위가 약국을 차리고 싶다고 하자 남은 저축과 할머니의 적금까지 털어 4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시나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70평 아파트도 30년간 일군 사업체도 평생 모은 저축도 모두 자식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할아버지 손에 남은 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세집과 국민연금, 그리고 근근히 모은 5천만 원 정도의 예금뿐이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65, 할머니는 60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했고 할아버지는 지인의 소개로 작은 건축자재 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하며 월급을 받고 계셨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국민연금 100만 원을 합치면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명절 때마다 찾아왔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부모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70이 되던 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IMF 이후 건축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작은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는데 할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끊겼습니다. 70의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큰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병원 운영이 어려워요.
대형 병원들이 생기면서 동네 병원은 환자가 줄고 있어요. 게다가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큰애가 이번에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데 그것도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그저 그래 알았다. 내가 힘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만 하셨죠. 둘째 아들은 어떨까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키우는데 정말 빡빡해요. 와이프가 육아 때문에 일을 쉬고 있어서 제 월급만으로는 빠듯합니다. 강남에서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세요? 막내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딸이라도 좀 다를까 했는데 아빠, 저희도 약국 운영이 요새 적자예요. 편의점에서도 의약품 팔고 인터넷으로 다들 주문하니까 장사가 안 돼요. 남편이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속이 다 쓰려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 10수억을 나눠주고 이제 자신에게 필요할 때는 100만 원도 어렵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신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순간입니다. 노후에 자식이 절대 도와주지 않는 첫 번째 순간, 바로 부모에게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돈이 있을 때는 효자, 효녀였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하고 용돈도 드렸죠. 하지만 부모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몇 년을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 버티셨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마지막 5천만 원을 보증금에 보태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손에 쥔 게 없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자니 국민연금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75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5일 근무에 월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220만 원, 두 분이 생활하기에는 빠듯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았고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만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니? 큰아들이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는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막내딸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아프세요? 제가 약 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총 18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나눠준 돈이 13억 5천만 원인데 정작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돌아온 돈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허무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순간입니다. 부모가 아플 때조차 자식들은 최소한의 도움만 줍니다.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해도 자식들은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끼리 서로 떠넘기기도 합니다. 형이 더 여유 있으니까 형이 더 내야지.
언니는 딸이니까 간병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할머니는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혼자서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경비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은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 다시 줄었고 카드론 이자 40만 원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60만 원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봤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오는데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오랜만에 세 남매가 부모님 집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거동이 불편해져서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아빠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구나. 너희들이 조금씩 나눠서 도와줄 수 없겠니? 그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라고 돈이 넘쳐나는 줄 아세요? 요새 개원이들 정말 힘듭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직원들 월급은 올려줘야 하고요. 게다가 큰애가 미국 의대 준비한다고 유학원비만 1년에 몇 천씩 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로펌이 요새 구조조정 중이에요. 실적 안 나오면 저도 잘릴 수 있어요. 애들 학원비, 강남 아파트 대출 이자 생각하면 저도 빠듯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미 결혼할 때 받을 걸 다 받지 않았나요?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하셨습니다. 받을 걸 다 받았다고? 막내딸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저희는 결혼할 때 다 지원받았잖아요. 다른 친구들 보면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받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던데 우리는 그래도 받을 건 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부모님까지 부양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자식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순간입니다. 부모가 정말 큰 돈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부양이 필요할 때 자식들은 우리도 받을 건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결혼할 때 받은 게 당연한 권리였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부모가 어려울 때는 이미 다 줬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준비 없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70평 아파트를 팔 때가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어. 내가 좋은 곳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단다. 사업체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사업 좀 더 하시다가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아니다. 로펌 들어간 내가 서초동에 집이 있으면 출퇴근도 편하고 좋지 않겠니? 아빠는 이제 은퇴할 나이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들의 성공은 본인들의 노력으로만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로요.
대신 할머니와 단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청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알아봤지만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거죠. 할아버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에서 월세 35만 원, 카드론 이자 40만 원을 빼면 25만 원이 남았습니다. 두 분이 한 달을 25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배송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78배 나이에 새벽 4시에 일어나 마트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월 8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 달에 105만 원으로 두 분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했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택배 스티커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한 장에 30원씩 하루 종일 붙여야 5천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명절 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저희가 요새 너무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네요. 용돈은 이제 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할아버지가 새벽 배송 중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압박골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는 약 80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카드론을 더 받으려 했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할 수 없이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단다. 수술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알겠습니다. 제가 형제들이랑 상의해 볼게요. 다음 날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한 결과 각자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13억 5천만 원을 나눠준 부모의 수술비로 돌아온 돈이 3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결국 수술을 포기하셨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버티기로 하셨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통증을 참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새벽 배송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 78배 나이에 월세방에서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잘못일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준비를 못한 거죠. 자식들에게 다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게 잘못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다고요. 자식이 성공하면 자동으로 부모가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자식이 당연히 부모를 모실 거라는 기대, 그것들이 모두 환상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정작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못하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빈곤해진 경우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아갑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할아버지는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지만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한 노후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의 노후도 반드시 준비하세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좋은 거지만 효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상은 조회수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준비된 노후가 자식들에게도 짐을 덜어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아버지가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강남 아파트를 팔지 말고 본인들이 살면서 임대 수익이라도 만들 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그 집만 있었어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둘째, 사업체를 완전히 정리하지 말고 축소해서라도 유지할 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셋째, 자식들 결혼 자금을 주더라도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노후 자금으로 확보할 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후회하는 건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키운 것,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을 모르게 키운 것,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월세방에서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손이 부르틀 때까지 택배 스티커를 붙이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명절에만 짧은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저희는 잘 지내요. 그게 전부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 당연한 결과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게 잘못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들 결혼 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녀의 집 마련을 위해 본인 집을 팔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손자, 손녀 교육비를 대주느라 노후 자금을 까먹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 본인의 노후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강남 아파트를 지키고 사업을 유지하며 자식들에게는 절반만 지원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진짜 너희 것이다. 아빠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리고 아빠에게도 존엄한 노후를 살 권리가 있다. 그랬다면 지금쯤 자식들도 더 단단하게 자랐을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기억해 주세요. 돈 없으면 자식도 남입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결국 버려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우세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되 본인의 존엄만큼은 반드시 지키세요. 노후에 자식이 절대 도와주지 않는 3가지 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둘째, 부모가 아파서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초반에는 도와주는 척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합니다. 셋째, 부모가 정말 큰 돈이 필요하거나 부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미 결혼할 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을 보신답니다. 한때 살았던 강남의 하늘과 지금 월세방에서 보는 하늘이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래도 아직 숨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으니 외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후 준비 없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균형을 잡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우리 모두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